12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연식이 바뀌는 연말 연시가 되면 중고차 거래도 활발해지는데요. 삼각 사기라는 신종 중고차 거래 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중고차 거래 전문 김민규 변호사를 만나 삼각 사기를 포함해 중고차 거래 전반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고차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도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중고차 삼각사기라고 쳐봤습니다. 나도 당했다, 사기꾼에게 눈뜨고 당했다는 식의 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피말라 죽는 줄 알았다, 피해자의 글에선 안타까움과 연민마저 느껴집니다. 사무실 가득 쌓인 각종 소장과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시피 한 올해 8년차 김민규 변호사. 김 변호사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중고차 관련 민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일단 중고차 거래 삼각사기가 뭔지 개념부터 물었습니다. 삼각사기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중간에 어떤 그 사기꾼이 껴가지고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을 갖다가 둘 다 속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기를. 굳이 개념도를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딜러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 인터넷 등에 차량을 팔겠다고 내놓은 중고차 판매자에 좋은 가격에 구입하겠다고 접근합니다. 동시에 사기꾼은 자동차 매매 상사에도 차량을 매입해 팔겠다고 접근합니다. 그런 뒤엔 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 상사에 차량을 입고하게 합니다. 매매 상사는 자동차가 입고됐으니 판매자 통장에 차량 가격을 입금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기극이 벌어집니다. 일부러 애초 차량 매매가와 다른 금액을 입금하게 하는 등 그럴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온갖 감언이설로 혼을 쏙 빼놓으며 사기꾼 통장에 입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 길거리 같은 데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매매 상사에 차량을 입고하다 보니 매매 상사와 판매자 모두 감쪽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민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숍에서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차량을 이제 매입하는 어떤 그런 중고 상사에 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도 아무런 의심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기꾼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다시 회수하는 건 극히 어렵다고 김민규 변호사는 말합니다. 사실상 이 삼각 사기 같은 경우에는 구제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변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김민규 변호사는 중고차 거래 삼각사기를 막기 위해선 어떤 경우에도 딜러나 매매 상사와 직접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중고차 업계에선 세금 등 문제로 차량을 넘겨주고 돈을 받고 계약서는 이른바 막도장으로 임의로 작성하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는데 그래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중고차 업계 계약서 작성 관행의 허점을 파고든 게 삼각사기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딜러랑 같이 만나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그냥 막도장을 파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전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삼각사기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벌어지는 사기고 중고차를 살 때 벌어지는 이른바 하자 사기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능상 아무런 문제도 없고 멀쩡한 차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침수차라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그런 굉장히 수리할 부분이 많다든지 저는 이제 하자 사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하자 사기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하는 구조는 이른바 자동차 성능지라 불리는 성능점검 기록부와 다르거나 성능지에 없는 하자가 있어도 성능지를 발급해준 쪽도 성능지를 가지고 중고차를 판매한 쪽도 어느 쪽도 이렇다 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구멍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자동차 상태가 멀쩡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실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좀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문제는 이런 열불나는 하자 사기를 당해도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기가 딱히 어렵고 이는 다시 또 다른 하자 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제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자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 이런 하자 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엔진 등 주요 부품의 하자 발생 시 수리나 비용 지불 주체를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 방안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하자 사기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자동차 성능지에 법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차량을 판매하는 중고차, 중고매매 자동차 업자 입장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판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신종 삼각사기, 허위매물, 하자사기, 혼탁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그 방안을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요구 같은 경우에는 좀 국가가 좀 나서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자동차의 어떤 그런 정비 이력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차량이 지금까지 어떤 히스토리를 지니고 있는지를 갖다가 점검이나 정비에 대한 히스토리가 이제 각 차대 번호별로 이제 등록이 돼 관리가 된다 그러면.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안을 가져오면서 논란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내년 1월 8일 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거셉니다. 신세아 기자가 논란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내년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위한 소위를 열었지만 중대재해의 정의를 정하는 것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중대재해 개념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혼란과 혼선은 정부가 애초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수정안을 들고 오면서 초래된 측면이 큽니다. 가장 큰 논란과 쟁점은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입니다. 초안은 사망자 1명 이상을 중대재해로 규정했지만 정부는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나 구의역 김군 같은 경우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혼자 일하다 혼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20일째 단식 중인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정부안을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용균이는 혼자 일했고 많은 죽음이 거의 혼자 일하다가 일어난다. 혼자 일하다 벌어지는 재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김미숙 씨의 절규입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도 논란입니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4년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되면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같은 대형 참사 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유예가 됩니다. 시공사가 임직원을 다해서 62명인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98.8%가 50인 미만이고 특히 전체 산재 사고의 절반이 터지는 건설 사업장의 경우엔 97%가 100인 미만입니다. 산재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사업장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법망 밖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50인 이하의 그 기업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적용 유예한다는 것은 이 법을 만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법이 형해화되거나 또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청 책임 범위도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 정부안은 산재 책임에서 발주자는 삭제하고 법인이사 처벌 조항도 안전보건 업무 이사로 한정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과 권한이 있는 오너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나마 원청이 시설 설비를 소유하거나 해당 장소를 관리할 때만 공동 의무를 지도록 했고 임대나 용역을 준 경우는 책임에서 제외했습니다. 건설 현장 등은 기계를 임대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비판입니다. 임대라든지 또는 뭐 용역이라든지 도급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축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산업재해가 이 하청 기업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예방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적용 기준과 범위, 대상과 함께 정부안은 처벌 수위 역시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 초안의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정부안에선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5배 이상이 5배 이내로 축소된 겁니다. 원안 안전보건 조치 위반 5억 원 이상 벌금도 정부안에선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하한선을 원안의 10분의 1로 낮추는 동시에 벌금 상한선을 뒀습니다. 정부안은 그 밖에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대상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을 슬그머니 뺐습니다. 정부안은 또 과거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조사를 방해한 업주는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정부안이 채택된다면 중대재해 방지라는 법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는 것이 노동계의 우려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안전관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법의 취지가 많이 훼손돼서 결국 또 이전처럼 이 안전 문제를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국회에서 20일째 단식 중인 고 김영균 씨와 이한비 PD 유족들, 정의당은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을 봐야 하느냐며 껍데기뿐인 정부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죽음을 방치하는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쿠팡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린 건가요? 네, 지난 5월에 네. 쿠팡 부천 신선 물류센터에서 네. 근무했던 직원 84명과 네. 그 가족과 지인 68명 등 총 15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 네. 피해자 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네. 지난 5월 24일 쿠팡 물류센터는 복수의 확진자가 네. 부천센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네. 그럼에도 사업장 일부만 소독하고 방역 당국과의 협의 없이 네. 업무를 불과 4시간 만에 정상 가동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인 5월 25일에도 네. 추가 확진자가 또 발생했음에도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아서 네. 결국 집단 감염으로 확산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손해배상을 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참여한 건가요? 네, 일단 그 쿠팡에서 네. 일한 노동자 및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 등 네. 11명이 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쿠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네. 쿠팡 피해자 모임은 일실손해, 네. 치료비, 위자료 등을 산정해 쿠팡과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유한회사를 상대로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배상해달라는 취지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등이 네. 그 대상이 됩니다. 앞서 언급하긴 했는데 쿠팡 측의 대응이 뭐 좀 부적절했다거나 코로나 집단 감염에 과실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피해자 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제 쿠팡은 노동자들이 부천 센터에서 집단적으로 네.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네.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주장인데요. 네. 노동자들은 확진자의 기초적인 동선이라도 알려달라, 대비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네. 이마저도 묵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종합하면 네. 그 확진자 발생 당시 사측은 네. 그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 네. 4시간 만에 사업장을 정상 가동해서 집단 감염의 단초를 제공했고 네. 그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심하고 일하라고 거짓으로 답변하기도 했다라는 것이 그 피해자 모임의 주장입니다. 네. 사측 입장이나 반응은 뭐 나온 게 있나요? 네, 쿠팡 측에서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네. 뭐 향후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정도로만 답변을 네. 했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소송 뭐 주요 법적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네, 그 피해자들은 네. 그 소장에서 네.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네. 그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배포한 사업장 대응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번 소송에 참가한 한 피해자는 네. 최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다가 네. 시설 폐쇄 시점에서야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네. 대규모 센터인데도 출입구와 일부 작업장, 식당에 소독젤 한두 개만 비치되는 등의 방역 조치도 미흡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쿠팡이 정말로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네. 그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업장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한두 곳이 아닐 텐데 소송 결과에 따라 여파가 클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잘 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다른 기업들보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 등으로 지칭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